안녕하십니까. 원클릭 AI의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미지 처리와 CNN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텐서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요. 이어서 쭉 오버피팅 그리고 CNN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텐서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서란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이제 1차원 벡터 이제 이렇게 1, 2, 3, 4, 2차원 텐서는 이제 행렬로 이렇게가 아니라 밑으로도 있겠죠. 이제 흑백 사진 같은 경우가 2차원 텐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차원 텐서는 이제 이 행렬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 그러니까 A4 용지가 여러 개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컬러 사진처럼 이제 RGB 같은 다른 2차원 텐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3차원 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 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 3차원 텐서가 여러 개가 쌓인 형태가 4차원 텐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될 때 이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학습의 종류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 방법에는 이제 지도 학습, 그리고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분류랑 예측 이런 특징이 있고, 비지도 학습은 군집, 또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상 함수를 통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 학습에 대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입력으로 받는 데이터를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7대3이나 8대2의 형태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MLP를 했었는데 그때 한 딥러닝이 이제 지도 학습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 y는 2, x는 26, y는 27 이런 데이터 10개가 있다면 7개는 딥러닝으로 돌리고, 그럼 나머지 3개는 딥러닝에 사용되지 않았겠죠. 그걸로 이제 딥러닝 했던 모델을 한번 돌려봐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과적합이라고 딥러닝을 하면은 꼭 피해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짧게 과적합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입력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노이즈 같이 엄청 세세한 것까지 다 모델이 외워버려서 다른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전혀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얼마나 과적값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도학습을 하면은 이제 분류랑 회귀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게 분류가 되겠고, 회귀는 이제 숫자 값을, 구체적인 숫자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일 날씨가 흐린 날인지 맑은 날인지를 분류하는 게 분류가 되겠고요. 이제 내일 온도가 24도다, 28도다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 주는 게 회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비지도 학습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집화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군집화란 어떤 대상을 구분해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게 군집화입니다. 분류랑 다른 겁니다. 분류는 이제 대상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분류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되 뭐가 고양인지 뭐가 강아지인지는 안 알려주고 이제 학습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델이 고양이랑 강아지 구분을 성공을 한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고양이 강아지를 구분하는 그 새로운 규칙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화 학습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함수를 하나를 설정을 해주고,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를 설정을 해주고, 이제 그 보상 함수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유튜브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호 로봇8이 이제 후라이팬으로 뒤집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해요. 이제 처음에 사람이 와서 한번 정답을 알려주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강화학습이지만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지도학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뒤집는 거를 시도를 하지만 성공을 못해요. 그만큼 이제 강화학습이 난이도가 조금 굉장히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거를 완전히 이상한 행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멀쩡한 행동을 하지만, 반대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멀쩡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상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결과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어떤 보상 함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후라이팬을 얼마나 높이 드는지, 또 모터의 각도를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보상 함수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과적합입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나왔었죠.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노이즈나 특이점까지 모두 학습하려는 경향을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은 0에 가깝지만, 이제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전혀 대응을 못하겠죠. 이제 모델의 복잡도가 데이터에 대해 너무 높아질 때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MLP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은닉층이 3개임에도 충분히 학습이 되는데 이제 30개씩 넣어버리면은 이제 입력 데이터가 4개밖에 안 되는데 쓸데없이 은닉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모델의 복잡도가 주어진 데이터에 비해 쓰잘데기 없이 높아지죠. 이럴 경우에 이제 과적값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경우에도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이게 사실 언제야 그거, 그 머신러닝 때만 했어도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입력 데이터에 비해 더 적어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현대 시점에 와서 이제 트랜스폼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서로 반전이 됐거든요. 이제 파라미터 값이 입력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게끔 이제 넣고 돌리게 되었는데, 이제 과적값을 그냥 무시할 거다. 그러면은 사실 활성화 함수 같은 거를 막 시그모이드나 뭐 이제 앞서 나올 렐루처럼, 아니죠, 뭐 아무튼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y는 x의 제곱, y는 루트 x,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활성화 함수를 만들어도 딥러닝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 학습에 이제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과적값이 확실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또 오픈 AI처럼 그냥 과적합 그냥 무시해버리고, 니들이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든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 데이터로 학습을 돌려버렸다, 그 마인드로 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챗 GPT 모델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이제 GPT 같은 거 사용을 해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연준모라는 그 입력값을 계속해서 GPT한테 집어 넣었을 때, 이제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혀 다른 곳에서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GPT에 내 이름은 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GPT가 내 이름은 연준모라는 출력을 이제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코딩하거나 할 때 이런 거랑 비슷한 형상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마 GPT가 대화하는 내용을 강화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모델 자체가 과적합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제 감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모델의 성능은 사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맞죠. 하지만 학습이 되는 속도보다 과적합시 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합을 수식으로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 그럼 밑에 있는 여기 링크 가시면은 제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놔봤습니다. 또 밑에 있는 두 개는 과적합 관련 논문인데 아주 좋은 논문이니까 한 번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CNN 아키텍처에 대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졌죠. 전에 있었던 MLP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개나 늘어났네요. 그래서 컨보이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죠. 합성곡 레이어입니다. 플래튼 레이어, 펑터널 레이어, 덴스 레이어, 맥스플링 레이어,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활성화 함수가 이제 저희가 MLP 할 때는 이제 따로 레이어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 과정이 그냥 레이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논문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레이어로 넣어주고 또 다른 데서 안 넣어주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저는 여기에서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도 이렇게 렐루 레이어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이어 이렇게 2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손실함수를 다루지 않았었잖아요. 이번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루스라는 이제 손실함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보면은 이제 필터 크기가 F 곱하기 F, 보폭이 S 곱하기 S, 패딩 P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이제 출력 텐서 B에 대한 특정 원소도 막 주저리 나와 있는데 이걸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필터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폭이죠. 그리고 패딩입니다. 패딩은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 연산이 이렇게 돼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2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곱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행렬 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30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폭이 1이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필터 값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 밑에 보이시는 대로 보이는 값이고 최종 출력이 이렇게 35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보폭이 1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연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값이 이제 50이 나오게 되겠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 계산 이렇게 돼서 이제 55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계산한 값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이 한 번밖에 안 됐죠. 근데 여기 중간에는 연산이 4번이나 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이미지의 외곽 데이터가 손실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패딩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패딩이 0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1로 손실이 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이제 요 수식을 통해서 이제 크기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외곽 데이터 손실도 있지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크기를 입력 크기가 같게 맞춰주는 역할도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력보다 출력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K가 3이니까요. 여기 3이죠. 그러게요. F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3 빼기 1 나누기 2는 1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0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처음 계산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여기는 반드시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랑 곱해졌을 때 0이 되면서 이제 이상한 노이즈가 안 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패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앞선 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높이에요. 입력 데이터의 높이입니다. 아까에 따르면은 4랑 4가 되겠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F가 필터 크기가 되겠죠. 아까 얘기로는 3이 되겠습니다. 보폭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패딩인데 아까 패딩 1이었죠. 앞에 2를 곱해주는 이유는 이제 여기 밑에에도 패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아래로 다 붙게 되겠죠. 때문에 숫자 2를 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높이랑 넓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필터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그 입력 데이터 그 값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산을 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맥스폴링 레이어입니다. 이제 여기는 입력 텐서의 특정 영역에서 가장 큰 값만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앞서서 봤었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연산이 일어났잖아요. 해서 이제 필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맥스폴링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는 걸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통해서 특정 맵을 순회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이제 막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필터 크기가 2로 되어 있죠. 보폭도 마찬가지로 2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 텐서를 4 곱하기 4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연산이 그럼 이렇게 이제 그룹이 져지겠죠. 그리고 보폭이 2니까 두 번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보폭이 2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네 번째가 돼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폴링 레이어의 크기는 이 구성물 안에서 제일 큰 값만 뽑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만 이제 뽑아간 값들이 다 모인 게 여기 보이시는 최종 출력 텐서 B가 되겠습니다. 쉽게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플래튼 레이어입니다. 이제 다차원 텐서를 2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가중치랑 편향이 없는 거죠. 그냥 1차원으로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일 입력 텐서의 크기가 이렇게 채널 화이트 와이드가 이렇게 있다면은 출력은 이걸 다 곱해준 게 되겠죠. 그냥 앞서서 보셨던 요 68, 14, 16이 이렇게 내려와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일자로 펴주는 게 이제 플래튼 레이어다. 이게 없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했었던 댄스 레이어입니다. 완전 연결층입니다. 얘는 이제 그 가중치랑 편향을 가지고 있죠. 이어서 렐로 레이어입니다. 이제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로 이제 음수값은 0이 되고 양수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력값에 대해서 여기가 입력값이죠. 여기가 렐로 출력값입니다. 음수값이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오든 다 0이 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입력값이 양수면은 어떤 값이 들어오든 그대로 출력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선형성을 띠고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비선형성을 띠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개의 렐로 레이어를 쌓게 되면 복잡한 패턴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산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저번에 설명했었던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엄청 단순하기 때문에 매우 연산 속도도 빠릅니다. 또 기울기 소실 문제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요.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너무 크거나 작을 때 미분값이 0이 돼버립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 그냥 레이어가 계속 많아져도 결국 0이 돼버려요.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0이랑 1 사이로 나왔을 때 제일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댄스 레이어 수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시그모이드 출력은 0부터 1 사이로 출력되는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0.1 아니면은 뭐 0.6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만일 가중치 값이 0.5야. 편향 값이 0.1이야.
그러면은 이 출력값은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덴스 레이어가 4개 반복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계속 작아지면서 4개보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작아져서 결국 0에 수렴해버려요.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인데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렐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렐로 같은 경우에는 미분 시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기울기가 소실되지도 않고, 보시면은 이제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냥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죠, 기울기가. 반대로 x가 0보다 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1이 돼버리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역전파 시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x가 0일 때는 미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분 값을 0이나 1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뉴런이 더 이상 학습되지 않겠죠. 아까 보셨던 식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면은 이제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w old equal w new 플러스 이제 뒤에 이제 값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학습률이 얼마든 손실값이 얼마든 그냥 아니죠. 기울기가 0이 돼버리니까 이제 학습률에 0 곱해진 게 w old에 더해지니까 이제 w도 w old랑 같은 값이 돼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리키렐로 같은 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을 넘지 않는 경우 값이 계속 작아진다. 0이 돼버린다. CNN도 이제 레이어가 5개만 돼도 시그모이드 사용하면 기울기가 0 된다. 해서 렐로 쓰지만 또 렐로돌 사용을 해도 레이어가 6개, 7개 되면은 또 0값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중치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리키렐로 같은 거 또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이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소프트맥스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망의 최종 출력값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그런 활성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로 또 특징이 모든 출력값의 합을 딱 1로 맞춰주는 게 특징입니다. 식보다는 이제 이것도 예제로 보면 좋은데요. 이제 3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의 마지막 층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2의 거듭 제곱을 다 넣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다 합칩니다. 합친 거를 이제 요 값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값이 떨어지게 됐고 이걸 이제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제일 크니까 이제 얘가 정답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원핫 인코딩에 대해 한번 알고 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이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0, 1 이렇게 2개로 만들면 돼서 이제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M진 분류가 돼서 분류해야 될 게 4개, 5개가 돼 버리면은 이제 사과 1, 배 2, 수박 3 이렇게 돼버리면은 단순히 수박의 숫자가 3이니까 앞서 있는 것보다 더 값이 크겠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사과를 100, 배를 010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방법은 그냥 원하는 카테고리만큼 요거를 배열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속한 데를 1로 나머지는 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앞서서 말했던 이제 로스값 계산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값이랑 이제 예측값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데요. 또 특징이 이진 분류일 때랑 M진 분류일 때가 서로 다른 식을 사용을 하는데 앞선 이제 요입니다. 이진은 0,1로 들어오고 M진은 100, 010 이런 식의 다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진일 경우에는 요식 사용을 하고요.
또 MGN일 경우에는 요식 사용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 고양이, 새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가 있고 정답이 고양이면 010이 되어야 하겠죠. 모델 출력값이 0.2, 0.1, 0.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 사용한 거죠. 이제 클래스별로 실제값 곱하기 로그 예측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그 엔트로피 식이랑 굉장히 생긴 것만 좀 흡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애초에 0이죠. 그래서 다 0으로 떨어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만 로그 0.7이 취해져서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이렇게 0.3567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왜 로그를 씌우는지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더 큰 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보시면은 1이 정답이었잖아요. 1일 때는 아예 0으로 거의 수렴을 해버리죠. 반대로 0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을 거의 맞춰서 1로 들어오면 훨씬 더 다 좋게끔 애매하게 맞출 것보다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NN을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컨볼루션 레이어, 렐루 레이어. 원래 이 두 개가 컨볼루션부터 맥스풀까지 이렇게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씩 들어가게 되지만 저희는 이제 계산을 손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집어넣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input 측에서 이제 요거는 채널이에요. 이제 요거는 높이 그리고 넓이 되겠고 채널이 하나이므로 이제 흑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필터 크기를 3, 3으로 맞춰서 출력이 2 곱하기 2로 나오고 렐로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출력 크기가 바뀌진 않겠죠. 맥스펄 같은 경우에는 필터 크기가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플래튼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1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댄스 레이어 들어갈 때는 이제 특징이 이게 두 개로 바뀌게 돼요. 노드 수가. 왜냐면은 이제 출력 뉴런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 사용하면서 이제 두 개의 합이 1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순전파, 역전파, 가중치 업데이트 과정을 따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이제 활성화 함수는 렐루라 했는데 그럼 댄스 레이어에 대한 활성화 함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소프트맥스라는 점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분류를 위한 점수 계산이에요. 소프트맥스로.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질문이 들어왔었던 게 그러면은 학습은 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학습 댄스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컨볼루션이랑 여기까지는 특징 추출이에요. 특징 추출 플러스 학습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댄스 레이에서도 학습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이제 4 곱하기 4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필터죠. 101, 010, 10, 101 이제 앞서서 사용했던 거랑 같은 필터입니다. 이제 바이오스는 1로 설정을 했습니다. 댄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튼 이후에 입력 크기가 1이에요. 이게 입출력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딥러닝 할 때 맨날 오류 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잡고 있다 머리카락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입출력 크기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중치랑 바이오스 값 잘 설정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답 레이블은 1,0로 두고 이제 에타 0.1로 주고 맥스폴링 이제 필터 크기는 2 곱하기 2로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 보면은 입력으로 4 곱하기 4 이미지가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3 곱하기 3 필터가 순회하면서 합성공 연산을 수행할 겁니다. 이제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입력 데이터고 편향이고 가중치고
그냥 하드말을 곱해서 행렬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제 마찬가지죠. 앞섰던 과정의 반복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계산을 하면은 이제 컨볼루션 출력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제 렐로 레이어 계산 들어가는데요.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없으니까 변경점 없이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맥스 폴링 레이어입니다. 가장 큰 값이 이제 여기죠. 11이기 때문에 11 하나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튼 레이어로 펼쳐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 행렬 힘으로 그냥 벡터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모습입니다. 행렬이 더 클 경우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래에 이제 제가 예시로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덴스 레이어 계산을 해야겠죠. 가중치 행렬과 곱하고 편향을 더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계속 들어왔었던 숫자 잘 활용을 해보면 11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행렬 곱셈 축적하면은 이런 값이 나와서 이제 최종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 계산을 통해서 한번 최종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나왔던 손실함수였죠. 크로스 엔트로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최종 로스 값은 이렇게 0.00002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델타도 이제 구해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소프트맥스 미분한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그죠. 여기에서죠. 이제 소프트맥스 플러스 크로스 엔트로피 기울기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출력이 나옵니다. 미분이에요. 여기 그거니까 역전파니까.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덴스 레이어 역전파인데요. 이제 똑같이 아까 11값 그리고 그거 최종 나왔던 그 값 이제 여기 있죠. 곱해 주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향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튼 레이어 역전파입니다. 이제 기울기가 아니죠. 1 곱하기 1 행렬로 이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역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맥스폴도 마찬가지로 아까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요 11의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렐로 레이어 역전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입력값이 모두 0보다 컸기 때문에 기울기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제 필터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텀 레프트의 위치만 이게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었죠. 때문에 이 값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바텀 레프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곱셈을 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편향 기울기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입니다. 덴스 레이어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죠. 업데이트 해주죠. 그냥 시계 그대로 때려 박으면 됩니다. 예타 아까 0.1이었고 그죠? 처음 설정할 때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이렇게 값 나왔었죠. 그대로 연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렇게 값 구했었죠. 요거 들고 와서 이제 학습률 곱해주고 연산해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편향도 그냥 다 계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 전에는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습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값이 조금씩 변했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넘어가서 이제 직접 넘파이로 CNN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깅 페이스 링크 들어가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넘파이 잘 인풋 해주는 모습이고, 데이터 준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그 순전파가 이제 이렇게 그대로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코드로 이거를 구현을 할 때는 순전파랑 역전파를 따로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역전파 잘 구현을 해준 모습이고, 이제 편향 그레디언트 이제 업데이트까지 다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렐로 레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그 식들 그대로 파이썬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엄청 복잡한데 사실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제 쉽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역전파입니다. 플래튼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댄스 레이어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제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을 계속 말을 반복하게 되죠. 그게 전부라서 그렇습니다. 활성화 함수들도 소프트맥스 마찬가지로 해주고, 이제 손실 함수도 똑같이 해주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크기들에다 따로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해야지 딥러닝 시 오류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맥스플레인 레이어까지가 두 번 반복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이제 아니죠. 여기를 봐야죠. 그죠? 두 번 반복이 되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반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으로도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튼 CN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복이 되는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역전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2랑 1이 있죠. 늘어나면 다 2배로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루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종 출력까지 잘 나오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게 조금 코드가 복잡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은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한번 직접 코드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텐서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또 학습의 종류도 알아봤고, 오버피팅도 한번 알아봤죠. 또 마지막으로 CNN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클릭 AI의 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